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가 최근 합병을 마쳤으며 합산 기업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합병은 인공지능과 우주 기업을 결합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로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42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60원대로 급등하며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시 충격이 진정되면서 암호화폐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기 자금 중심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78,0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주요 암호화폐들도 급락 이후에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루 동안 3조 2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하루 3조 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 3거래일 누적 순매도액은 7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제 2월 첫 거래일이었죠. 검은 월요일을 보내게 됐는데요. 코스피가 5% 넘게 빠지게 되면서 5,0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5조 원 넘게 매도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상위권 종목들이 모두 다 일제히 빠지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못지않게 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이 안에서의 좀 매도세도 있었고요. 에코프로와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 상위단에서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안에서의 이슈들을 계속 우리나라도 같이 받았기 때문으로 포착이 됩니다.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가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이 되게 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요, 상승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장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려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잠재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저가 매수세도 들어온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간밤에는 보여주게 됐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최고치에 가까이 도달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점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도 전반적으로 다시 투심이 살아나게 되면서 마이크로셋이라든지 이 칩 관련된 이 소부장단 안에서도 좀 다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 지수도 0.57% 상승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금 좋은 랠리를 보여주는 신호를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증시 흐름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같이 반등해 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 검은 금요일을 딛고 월요일장은 괜찮았다라는 점 짚어봤죠. 케빈 허시 연준 전 이사가 낙점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비둘기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매파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검은 금요일을 보내고 월요일 시장에서는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되겠고요. 간밤에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표 보시면요. PMI가 52.6이 나왔습니다. 1년 만에 확장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시장에 좀 안도감을 냈다라는 것으로 함께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확정치 안에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더 큰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시장 예상치가 51.9였는데요. 확정치가
52.6이나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제조업적인 부분에서도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과 은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고 어제 소식에서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좀 이 급락으로 인해서 다시 좀 반등을 해주기는 했지만 워낙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금과 은, 이 원자재 안에서의 급락보다는 이 안에서의 실적 파표에 조금 더 시선이 쏠리는 모습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만큼 이 안에서의 시선들이 더 집중됐다라는 것까지 함께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셧다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어제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바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고용보고서가 역시나 좀 연기가 됩니다. 사실 셧다운 하게 되면은 경제 지표들이 좀 연기를 하게 되죠. 고용보고서뿐만이 아니라요. 구인과 이 구직 관련해서 졸트보고서까지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졸트보고서 또한 연기가 됐다라는 것까지 동반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지금 무역 합의 관련돼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15%에서 25%로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에는요, 인도와 지금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5%에서 18%로 낮게 됐습니다. 역시나 인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만큼 관세들 지금 이렇게 탄력을 받을 때 하락하는 포지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게 됐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미국산 제품에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관세 또한 하락하는 약속까지 가질 수 있었다라는 모멘텀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는 지금 경제 지표는 나왔지만 금요일 시장 안에 나올 만한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연기가 됐으니까요. 이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되고 불확실성은 역시나 있구나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밤에는 특징주 세 가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또 4% 강한 반등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애플 지금 이스라엘에 스타트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QAI 인수인데요. 웨어러블의 더 전략들을 포지션에 더 넓게 사용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애플 안에서는요, AI 스마트 글래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6천만 대 출시를 하겠다라는 출하 계획까지 내세운 상황이고요. 240억 달러 매출을 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함께 전망이 된 만큼 앞으로의 좀 상승 탄력을 더 받아갈 수 있을지 모멘텀들 체크를 확실하게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구글도 보겠습니다. 이 구글 안에서는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웨이모가 16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130억 달러를 출자하고요. 나머지 30억 달러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조달할 것이다라고까지 밝히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든 지금 시장 자체가 탄력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글 안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은 있구나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샌디스크도 보겠습니다. 자, 샌디스크 올해 그리고 1년 사이에 지금 1000%가 넘게 강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간밤에 또한 15%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좋은 지금 이 주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대를 웃돈 지금 실적을 잘 내놓게 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구나라는 점으로 함께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투자자 안에서 순매수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 안에서 지금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함께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지금 장 마감하자마자 팔란티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깜짝 실적 내놓게 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분기 매출이 14억 달러였는데 예상치가 13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좀 강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실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70%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주당 순이익도 25센트로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사실 팔란티어 지금 주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었죠. 거품들도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팔란티어 주가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지금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좀 주가 탄력들이 어느 향방으로 가게 될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후로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죠. 매출 관련해서 가이던스가 지금 15억 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역시나 시장 기대 또한 한층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팔란티어 안에서의 주가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어제 팔란티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실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사가 미국 정부인데요. 이 미국 정부 안에는 이민 관세 세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IC 관련해서도 미국 안에서의 투심이 좀 많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덕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우려 사항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팔란티어 관련해서도 주가 추이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M7 종목들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졌고요. 기술주 위주로도 같이 탄력을 받아가면서 사실 금요일장보다 어제 간밤의 시장 분위기가 다시금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봐야겠죠. 와, 어제 큰 폭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맞게 됐는데요.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에서도 4%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케빈 워시 관련해서 지금 쇼크 여파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장세가 모두 다 좋지 못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는 2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첫 거래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우선 미국발 워시 쇼크가 지금 국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코스피에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변동성의 계기를 살펴보자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이슈가 한번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워시 전 이사는 과거에 양적 완화에 반대를 했던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가 되어 왔는데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하루 만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새로운 연준 의장이 좀 올라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나타났던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천선을 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조단위 자금을 순매도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또 장중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을 만큼 정말 낙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가 넘는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다만 눈여겨볼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급락한 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특히나 장중에는 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도 하면서 좀 유례적인 일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조정 국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세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코스닥도 1월 내내 상승 흐름이 좀 강했던 만큼 이번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 자체는 4.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IT 업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매도세가 좀 등장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1월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쪽을 좀 바라보자면 지난주에 낙폭이 컸었던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ABL 바이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 외의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 전반의 불안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결국 어제장을 보면 시장의 개별 이슈보다는 워시 쇼크라는 전체적인 변수 자체가 시장을 지배했던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연 이 충격들을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소화해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워시 쇼크로 인해서 좋지 못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식 안에서의 좀 그 달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달을 꼽자면 2월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첫날부터 이렇게 좀 검은 월요일을 맞이하게 된 만큼 앞으로의 좀 불안정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자면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더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지지부진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최근 들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안이 그러니까 이른바 은행 51% 룰이라고 하죠. 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구조 안에서는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컨소시엄과 핀테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 4곳 이상이 각각 10에서 15%씩 나눠서 출자를 해서 합산 기준으로 50%의 플러스 1주, 그러니까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면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은 20에서 40%대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단일 주주 역할을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화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무엇보다 신뢰에 대한 그런 안정성 그리고 금융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자금력과 규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시스템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은행이 경영을 전부 맡게 된다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혁신에 있어서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단일 주주는 핀테크가 맡아서 실질적인 경영이나 혹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구조를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을 주도하게 된 안도걸 의원은 은행이 신뢰를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핀테크가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구도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기도 했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최종 조율을 거쳐서요. 다음 주 중으로 여당안을 확정해서 발의할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조가 아무래도 제도화가 된다면 장단점이 있겠죠.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은행주,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한 랠리를 가지게 됐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역시나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51% 룰이라든지 디지털 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둘러싼 우려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입법 논의,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시장은 이미 선별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대감이 반영된 쪽부터 살펴보자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 제도적 틀이 마련됐을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입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 같은 이런 대형 은행들이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직접적인 수혜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커머스와 결제 인프라를 갖춘 네이버와 또 카카오 계열의 핀테크 기업들도 유통과 결제 측면에서는 함께 주목을 받아가는 구조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은행권들의 움직임도 실제로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와의 협업이나 지분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이 되면서 RWA,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들을 디지털로 쪼개서 유통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인프라 쪽에서는 과거에 가상자산 결제 경험이 있는 다날도 시장에 관심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했던 이력이 있고요. 관련 특허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51%룰 자체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사례고 또 은행 참여가 과도해질 경우에는 경쟁과 혁신 측면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인데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안은 대주주의 지분을 15에서 20%로 제한을 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 자체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제가 도입이 된다면 국내 5대 거래소 모두에서 지금 지분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지고요. 네이버나 미래에셋처럼 거래소 인수를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번 입법 논의가 단순한 코인 제도가 아니라요.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금 도입 논의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보다는 그래도 구조와 균형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이슈 팔로업 해보셔야 되겠고요. 뭐 은행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혁신까지 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점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규제 논의도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코스닥 살리기에 계속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죠. 정부와 거래소에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 기업 퇴출을 좀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적은 상품이다, 가짜 상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시장 회복에 대해서 신뢰를 더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점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코스닥은 지수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시장의 질을 좀 점검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우선 어제는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달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개인과 기관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1월 한 달 동안에만요, 기관의 순매수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약 10조 원 정도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단기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동안 실적이나 사업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시장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실 기업들은 퇴출을 하고 또 불공정 거래는 단속을 하는 등 이렇게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방향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조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NK맥스와 카이노스메드, 이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3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 폐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시장에 관심이 특히나 컸던 기업이 바로 파도였습니다. 파도 같은 경우에는 상장 과정에서의 공시 문제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온 기업입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어제 이 파도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고요. 거래소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끝에 추가적인 상장 유지 심사는 하지 않기로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았다라는 점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코스닥 기업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퇴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도 거래소 판단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정리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보호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자체가 이번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별 작업들이 시장에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정부 안에서 코스닥 체질을 조금 더 탄탄하게 바꾸기 위한 이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만 보더라도 사실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의 지수의 상승폭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좀 종목들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23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지금 폐지 심사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앞으로 뭐 상장 기준이라든지 심사 방식, 조직 구조까지 여러 가지 코스닥 전반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장 폐지 기준도 좀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코스닥 기업으로서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해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상장 폐지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런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억 원 아래로 30거래일 연속 떨어지게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후에 90거래일 안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상장 폐지 절차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150억 원을 밑돌았던 종목이 무려 20곳 가까이나 됐고요. 이 중에 일부는 1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 자체는 바로 매출입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 폐지 매출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가 80곳에 달합니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매출이 수천만 원 수준에 그친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기준 자체를 좀 많이 높여놓자라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기준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시가총액은 200억 원, 매출은 50억 원, 그리고 또 이후에는 시가총액이 300억 원, 매출 1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결국에 시간이 갈수록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형식적인 상장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심사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폐지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AI와 우주 그리고 바이오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전문 자문역을 공식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 보고 끝냈던 기술 심사를 상시 체계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불공정 거래 대응도 함께 강화가 됩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함께 운영하는 주가 조작 대응 조직이 1팀에서 2팀으로 확대가 됐고 지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변화들이 시장에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단기 테마나 수급만으로는 이제 오래 버티기가 어렵고 실적과 기술력 그리고 투명성이 없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경쟁력이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금이 더 집중되는 구조로 가겠다는 건데요. 결국에 이번 코스닥 개편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와 또 지수의 질을 높이려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코스닥 안에서의 기준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와야 하고 기술력에 투명성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모멘텀 짚어보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기업 안에서의 체력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서 체질 개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코스닥 안에서의 분위기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켓 클로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정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AI 모멘텀에 힘입어서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탄력을 잘 받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대형주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65%나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가격 급등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 삼성전자 안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 점부터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AI 경쟁의 축이 연산을 넘어서 저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등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요. 수요의 질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먼저 에이전틱 AI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면요.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꺼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담아두는 이 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낸드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변화는 숫자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낸드 범용 제품 가격이 무려 65%나 급등하게 된 건데요. 128기가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거래 가격이 5.74달러에서 이제는 9.46달러 수준까지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디램도 오르긴 했지만 상승률은 24% 수준에 그치게 됐고요. 이제는 디램보다 낸드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낸드는 팔면 손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재고가 쌓인 애물단지였다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서 추론 시장으로 본격 확장되면서요. 대규모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고 불러와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젠슨항 CEO는 또 연산 중심이 아니라 낸드 기반 대용량 스토리지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서버 한 대당 필요한 낸드 용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루비는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10배 이상 많은 낸드를 사용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한 회사가 전 세계 낸드 수요의 1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업용 SSD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면서 수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재고가 쌓여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낸드가 이제는 AI의 핵심 저장소로 급부상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전체 이익률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AI가 학습 단계가 아니라 추론 시장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좀 익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섭게 폭등하고 있는 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순환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수출 데이터도 계속해서 연속 기록들을 좀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지금 우리 안에서 경제 흐름들 확실한 버팀목으로 좀 자리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호조세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요. 1월에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31.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확실한 수익원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하게 됐는데요. 벌써 10개월 연속으로 또 해당 월 최대 실적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지난주 컨퍼런스 콜에서 HBM4에 대한 개발과 또 양산 준비가 이미 본격 궤도에 올랐다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2월부터 양산 라인이 가동되고 또 실제 고객사 공급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이제는 주도권 탈환을 위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라는 시도타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넉넉한 현금 흐름 또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금이 다시 차세대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여전히 크긴 하지만요. 한국 반도체 필수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일시적인 반등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확실한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삼성전자 흐름입니다. 실적도 너무 잘 나왔는데 앞으로의 기술력 탄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도 HBM4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HBM4 관련해서는요. 자체 파운드리 4나노 공정뿐만이 아니라 원시 디램이라는 초강수까지 둔 상황입니다. 또 2월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수율 상황들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이번 HBM4에서는요, 경쟁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독자 노선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업계 최초로 4나노 베이스 다이와 또 원시 디램을 적용하면서 이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결과를 보면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보다 17%나 빠른 초당 11.7기가비트를 구현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인 양산 수율 역시 50%를 넘어서면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하는 이 턴키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 방식은요, 오히려 공정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고객사들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한 번에 또 수용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강조했던 본원적 기술 경쟁력이 실제 제품의 압도적인 전송 속도와 또 저전력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요. 경쟁사가 TSMC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안 삼성은 자체 생태계 내에서 최적의 성능을 뽑아내면서 그간의 의구심을 실력과 또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HBM4의 실제 출하 물량은 이 삼성이 메모리 시장의 기술 리더십을 완벽히 되찾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 HBM4 양산 시점 안에서 그리고 속도는 얼마나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HBM 관련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좀 달려나가는 점유율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산 조선업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하나오션 안에서 좀 이슈들이 있죠. 지금 최대 60종 규모로 이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좀 총력전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 어느 정도 규모이고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 사업은 우선 방산 분야에서도 보기 드문 초대형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CPSP 사업은요, 3,000톤급의 잠수함 12척을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건조 비용만 최대 20조 원, 그리고 여기에 30년간 유지와 보수, 운영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요, 전체 규모가 최대 60조 원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구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 상선은 한 번 건조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사업은 계약 이후에도 정비나 부품 공급, 성능 개량과 또 후속 지원까지 수십 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경쟁자는 하나오션과 또 독일의 TKMS 단 두 곳입니다. 사실상 결승전 구도라는 점에서 이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할 전략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결승전 구도까지 왔는데 누가 승자가 될지 지금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요,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이 거제 사업장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지 이번 방문 실제 수주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방문은요, 단순한 의뢰 방문이 아닙니다. 스티븐 퓨어 특임 장관은 캐나다 정부의 국방 조달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CPSP 사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하나오션 생산 현장을 찾아서 조립 공장과 자동화 설비, 그리고 시운전 중인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까지 모두 확인했다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관이 직접 승하한 뒤에 이 내부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평가까지 남기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두고 하나오션의 생산 역량과 또 기술 수준이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1차 검증을 통과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퓨어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밝힌 점인데요. 비용과 일정, 그리고 캐나다 경제에 대한 기여,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오션은 이 중에 이미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 10건 이상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그리고 산업 협력 계획까지 구체적인 안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검증뿐만이 아니라요, 정치와 경제적 요구 조건에서도 점수를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지금 이 장관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주전 관련해서 누가 또 승자가 될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두 곳이 결승전 구도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오션과 독일 TKMS입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큰 수주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이 이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만의 강점이 있다면 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요, 기술 검증 여부입니다. 하나오션이 제안한 모델은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인데요. 이미 한국 해군에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이기 때문에 검증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공기 부료 추진 장치 적용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에 이 3주 이상 잠안 능력, 그리고 최대 7,000해리 운항 등 이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고 있는 장거리와 장시간 작전 환경에 맞는 성능이 이미 실적으로 증명돼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독일 TKMS가 제안한 모델은 아직은 건조 실적이 없는 차세대 설계 기반입니다. 그래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검증된 플랫폼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기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캐나다 정부는 현재 기존 잠수함 노후화로 인해서 도입 일정이 급한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의 장보고 사업을 통해 대형 잠수함을 일정에 맞춰서 이미 인도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 라인 또한 이미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반면 TKMS는 최근 일부 해외 프로젝트에서 납기 지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캐나다가 가장 중시하는 평가 항목 중 하나가 납기 확실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 잠수함 강국이고요. 또 나토 동맹국이다라는 외교적인 강점 또한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현지 생산 비율과 또 기술 이전, 산업 참여 조건 이 부분을 누가 더 매력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승부가 갈라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의 종합평가는 이렇습니다. 기술 검증이나 또 납기 신뢰도 부분에서는 하나오션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정치 외교적인 변수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독일과 치열한 접점을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승부는 이제 누가 캐나다 경제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하나오션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주전에서 강점이 아무래도 하나오션이 기술력을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납기 신뢰도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쟁력 안에서의 신뢰도 쌓아가면서 수주까지 따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이슈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코인 시장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케빈 워시 연준 전 이사가 의장으로 선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다 좀 급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 안에서는 반전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리플이 1.5달러 지지선을 위협받을 만큼 약간의 하방에 대한 압력은 거센 상황이지만 지금의 조정 국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리플은 거시경제적 악재와 함께요. 또 비트코인과의 커플링 심화로 인해서 단기적인 바닥 다지기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성향의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점이 이런 자금 유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비트코인과의 가격 동조화 지수가 87%에 달할 만큼 시장 전체가 무거운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 리플 혼자 이 반격에 나서기엔 역부족인 환경인데요. 당장은 핵심 지지선인 1.5달러 선 내외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리하게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요. 하락세가 멈추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렇게 리플이 현재 조정기를 거친 뒤에 최대 8.5달러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런 가격 약세와는 대조적으로요. 이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정점을 찍는 등 시장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가격 조정은 규제 명확성이라는 대형 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이 시장의 폭풍 전야 같은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구글의 트렌드 검색량도 늘어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용 ETF에서도 지금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만의 긍정적인 신호들 어떻게 더 포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격은 현재 약세 흐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요. 리플의 내부 구조는 오히려 장기 보유자 중심으로 성숙해지는 기반 다지기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 속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자금은 이 구간에서 조용히 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XRP 현물 ETF는 출시 이후에 누적 유입액이 약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 내 XRP 잔고가 57%나 급감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당장 시장에 나올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또 장기 보유 성향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 가격 변동성과는 별개로 또 기관들이 리플의 결제 인프라 가치를 구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수급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위에서 최근 기술적 분석도 조금씩 방향 전환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에그렉 크립토는 XRP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각선 채널 구조를 따라 상승 궤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보수적인 상단 목표가로는 4.5달러, 그리고 채널 상단 돌파 시 10달러, 그리고 강세장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27달러까지도 구조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의 XRP는 단기 가격만 놓고 보면 여전히 차가운 시장에 놓여 있지만요. 수급과 온체인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보면 하락장에서 조용히 체력을 키우는 구간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하락 지지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세장이 온다면 27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목이 쏠린 배경이 있는데요. 미국 상원의 구체적인 법안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암호화폐 법안이 리플에 대해서 우호적인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법안은요,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과 그리고 트레이더 사이에서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최근 연준 의장 교체 논의와 또 이런 같은 정책적 변수가 맞물리면서 거시 경제적 변화 가능성까지 이제는 리플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 리스크를 털어내고 제도권의 공식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 건데요. 다만 검색량 급등이 곧바로 실질적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이러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리플이 규제 명확성이라는 거대한 정책적 분수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시장 다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